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일 핵협의체 등 안보 성과가 있을지 또 강제징용해법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 검찰에 자진 출두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딴 서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4월 무역 수지가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당포 같은 불법 사금융 이용과 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합동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늘부터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관련 인물들을 본격 소환 조사합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최근 발생한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부터 이번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18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국가 차원의 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 현장의 불법 부조리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부당으로부터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의 땀방울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모든 근로자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양대 노총이 노동자 권익 신장이 아닌 기득권 수호를 위한 투쟁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 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말을 맞아 올린 SNS 글에서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게끔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노동 중심 사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주 4일 근무제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준비해서 주 4.5일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재작년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몸담았던 지역 본부장과 상황실장 등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경선 캠프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 운용 상황을 살피기 위해 당시 만들어져 보고되거나 공유된 파일과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살포된 불법 자금 규모가 기존에 파악한 9,400만 원을 넘어 수억 원대에 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YTN에 검찰과 조율이 안 돼도 일단은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고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번 의혹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각과 또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언급할 수 있을지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인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강력한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최근 발생한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먼저 우선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법정형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마약류 관리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법정 최고형, 그러니까 사형까지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 마약 사범은 481명으로 5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세와 비교하면 훨씬 가파릅니다. 범죄자는 느는데 최근 들어 처벌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실형 선고 비율은 점점 줄더니 지난해는 48%대를 찍었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구기양형위원회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최근 학원가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전화 금융사기와 결합한 신종 범죄 형태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더 컸던 만큼 검찰은 일당에게 해당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마약을 직접 유통하고 판매한 청소년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호기심에 잠깐 투약을 했거나 끊으려 하는 10대에게는 치료와 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10대 여학생이 서울 역삼동 19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기에 앞서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할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집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구체적인 투신 계획을 세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대폭 증가한 기업 대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말 국내 금융회사의 기업 대출 잔액은 1,87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 연말보다 48.3%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 금융권의 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82.6%나 증가했습니다. 이 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고금리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고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돈 5만 원이라도 빌리기 위해 전당포를 찾는 손님들도 많아진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전당포에 담보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 외에도 5만 원짜리 모형 자동차와 몇 년간 수집해온 우표까지 금액대도 다양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구할 곳 없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개인 신용 대출이나 다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으로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내 신용을 보지도 않고 나의 소득 중개만 되면 얼마든지 물건을 300만 원까지는 그냥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근엔 연령대를 가릴 것 없이 방문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금융권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다 보니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푼돈이라도 빌리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물가 다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금 사정이 빠듯해서 카드 대납을 위해서 또는 이제 이자 비용을 막기 위해서 또 대출로 또 이자를 막는 좀 이런 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서민층의 채무 상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상담 건수는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또 지난 한 해에만 불법 사금융 피해 4,510건에 대해 정부의 무료 법률 대리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도 대부업건을 상대로 준법 운영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적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업계 스스로의 준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여전히 20%로 묶여있는 한 서민들은 계속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서 최고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된 한미 동맹이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미 동맹이 확장됐다는 윤 대통령의 평가가 깔린 주문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여야의 평가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북핵 위협 대응과 함께 경제협력 확대 등 한미 양국 관계에 새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다라고 호평을 했지만 야당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153조 원이라며 윤 대통령이 역대 최고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오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씌워주는 해구사는 그 검정우산에 꽃무늬를 몇 개 그려 넣은 정도에 불과하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의 극과 극 평가 들으셨습니다. 두 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 무엇이 있었는지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 부분 속에서는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모든 정부는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정권 때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전략적 명확성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 정권 때는 균형 외교를 얘기를 했다면 이건 동맹 외교로 갔고 그리고 자주 외교에서 실익 외교로 갔다. 그러니까 외교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는 분명하게 왜 정권이 교체됐고 정권이 교체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나름대로 성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은요? 저는 한미 동맹은 강화됐습니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도 그렇고 또 상하원 합동 영어 연설도 그렇고 인상적이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소통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아쉽다면 국내 소통, 국내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야 간의 소통. 저는 아메리칸 파이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를 노래는 화개장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지금 한미 간의 창설을 하기로 한 핵협의 그룹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는지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의 핵이 아주 고도화됐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과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동안의 핵 우산이라는 거는 문서로 된 핵 우산일 뿐인데 이번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워딩은 뭐냐면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거죠. 북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 결국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핵협의체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둬야지 이거 빈손이다, 아무것도 없다, 과거랑 다르다. 나토식의 공유가 아니잖아요.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산 억제 정책을 문서한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이후에 이것이 확산돼서 잘 나갈 수 있느냐 없냐는 거는 한미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봐요.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걸 의향을 비치고 핵을 고도화시키면 저는 이 워싱턴 선언은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라고 얘기했죠? 한국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워싱턴 선언도 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이 선언이 좋은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싱턴 선언에서 핵심은 역시 NCG거든요.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테이티브라는 것은 계속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게 만명 통치 이야기일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 국방이라는 것은 영원히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애를 많이 썼다고 봅니다. 또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애를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태도는 어떨까? 김영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더 중요한 건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안보에 중국, 러시아는 관계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부스럼이 났는데 부스럼이 커졌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선언 좋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플러스 그 외에 어떤 보완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진 셈이죠.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번 방미에 대한 총평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할지 지켜보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듀엣이 예정돼 있었다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면서 김태호 1차장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박 전 원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미국 이번 과정을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네. 미국 의회 정치를 평가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도 범죄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조사받아요. 예. 클린턴도 결국 이제 하원에서는 이제 탄핵됐고요. 두 번째는 초당적으로 같이 여야가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는 박수를 보낸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 하원의원이 435명인데요. 공화당이 222명입니다. 51%예요. 질 바이든은 민주당입니다. 여소야대입니다. 전직 대통령 후보 트럼프 기소됐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겠죠? 방탄 국회 열고 아마 합동연설하는데 박수도 안 치고 그랬을 거예요. 참석도 안 하고. 그랬나요? 외교와 관련돼서는 비록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 그래서 당파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고. 1948년도 하원의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너무 이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지나치게 공격하고 물론 어느 정도 비판할 수 있지만 폄훼하고 이거를 뭐 솔직한 얘기로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했나요? 북한의 핵을 막았습니까? 그럼 엉터리 외교 가지고서 남북전쟁을 더 남북관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6.15 선언에 관련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본인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의도 갖추고 지금 이분은 딱 하나 같아요.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받아가지고 나갈 건가 이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데 굉장히 저는 뭐 우려스럽다 말씀 좀 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네. 반국가적 작태다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자, 대통령실의 반응 그리고 박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막장 파장으로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도 표현이 너무 거친 건 또 거칠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속뜻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뭐 바이든 대통령과 듀엣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돈 맥클린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한국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꺼이 듀엣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아메리칸 파이도 있고 빈센트까지 듀엣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에요. 근데 뭐냐? 박지원 전 원장의 속내는 그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좋았다. 그 모습도 미국의 이 지도층들에게 미국 국민에게 던지는 이 한미 동맹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참 좋은 의미가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제발 여야 의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화개장터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절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난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고이즈미 전 총리도 미국 가서 러브 미 텐드를 불렀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고이즈미 전 총리는 국내에서도 노래를 불렀어요. 여야 아울러서.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에 이어서 여야와 소통하면서 화개장터를 한번 멋들게 불러주면 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일이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다녀오면 보통 여야 수뇌부와 함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수 상황이죠. 예. 특수 이재명 상황. 당대표 리스크 문제 때문에 아마 주저주저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환담을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네, 네.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네. 국회에 와서 외통위와 국방위를 합동 조인트 커미티 해서 거기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면은 그때는 여야 의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 그 배수장 얘기하는 화개장터 네. 꼭 영혼함만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나라 전체에 대한 그렇군요. 국민통합과 관련된 메시지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훨씬 네. 좋아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국회에 소통. 와서 그러면 설명하는 그런. 아니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이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의회에 자주 가면 갈수록 국회에 예. 자주 가면 갈수록 대통령이 빛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볼까요? 네. 긍정평가가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5박 7일간에 걸친 국빈방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 반영됐습니다. 이게 네.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비교하면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1.9%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예, 34.5.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부정은 62.6.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부정평가도 2.1%포인트 내려왔다는 것은 대통령이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 네. 이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대통령의 기존의 지지층들도 조금 더 결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주목한 건 뭐냐면 무당층입니다. 아직 중도나 MZ세대까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당층은 뭡니까? 지지정당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미국과 관계를 더 긴밀하게 밀접하게 했고 또 상하원 영어 연설을 오랫동안 연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표방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는 아직까지 중도나 MZ세대까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네.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들어와서 조금만 더 소통을 해달라, 적극적인 소통을 해달라라는 바람이 이 조사에서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영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4주 만에 반등. 예. 일단은 뭐 외교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어느 계층에서 지지가 올라갔느냐는 네. 거죠. 지금 이제 지지가 30%대로 떨어졌을 때 결정적 변수는 결국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들인데 이 젊은 세대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외교적인 것보다 자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경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통이 많아요. 네. 그 전세 사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일자리 주식은 문제도 떨어가고 있고 그렇고요. 예. 일자리 그래서 아마 안보 동맹 그 더 나가서 정말 글로벌 동맹은 좋은데 네.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또 진행 중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론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국민의힘도 지금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징계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것은 지지를 좀 회복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예. 노력이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는 또 위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핵심 지지층을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은 중수층입니다.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연구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관련된 기부금이 2021년을 기준으로 1, 2, 3, 4월 중에서 2월, 4월에 한 6천여만 원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좀 비정상적이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런 이 문제 제기가 나올 때 송영길 전 대표로서 상당히 궁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네. 대한 지금 탈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또 나서서 대응을 하고 물론 김의겸 의원은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더불어민주당도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전에 뭐 이해창 한나라당 대표였나요?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이럴 때는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는 선제적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돈봉투 의혹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그렇습니다. 밝혔어요. 네. 정상적 같았으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좀 모순적이라고 봐요. 모르는 일이라며요, 자기가. 그 모르는 데 가서 뭘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뭘 조사했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어느 국민이 소환도 되기 전에 가가지고 나 자진 출두했습니다. 저 조사하세요. 그런 법질처 조사를 그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결국은 다른 목적일 수밖에 없다. 본인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무죄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는 일종의 정책 이벤트로 이 부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랬어야 돼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해서 뭐가 잘못돼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해야죠. 내가 우리 측근을 만나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지만 이건 잘못. 이래야지 그냥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간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저는 문전박대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결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하나 소통을 이걸 만약에 허용을 해주면 그다음부터 정치인들은 전부 다 그냥 자진 출두한다 해가지고 문제를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돈봉투 위기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구성한 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당사자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와는 당 지도부는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리위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소명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고 일단 지켜봐야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에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김재원 최고위원으로서는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죠, 1차적으로. 근데 그걸 만약에 당원권 정지가 돼서 공천권을 상실한다면, 박탈당한다면 그 받을 가능성을 그건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지금 뭐냐면 국민의힘이 현재 지지율 상태에서 중도층이나 또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수도권이나 또는 MZ세대 청년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 대륙주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도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고 또 60대도 그렇고 주부층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과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황정근 윤리위원장인데 윤리위원장이 정말 사람들 그 정도로 징계를 해? 라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저 정도 징계는 징계를 하나만 한데 저는 여기가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외연 확장이 될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김현주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하세요? 다음 주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 같아요. 소명 듣고 징계를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윤리위에서 관심 있게 본 건 그 세 가지라고 봐요. 뭐 표현의 자유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역사를 왜곡한다든지요. 또는 가짜 뉴스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진실을 이제 호도하는 거를 넘어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중징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말 해가지고 그렇게 당원권 1년 6개월을 받나요? 거기에 비해서 저 10배 이상 또 강한 막말을 한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징계하고 뭐 공천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자격심사에서 걸려요. 못 나갑니다. 총선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주 일벌백계 할 수 있는 단호함을 보여줘야지만이 김기현 체제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속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대중 무역액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다행히도 적자 규모는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네, 4월에도 여전히 무역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산업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14.2% 감소한 49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3.3% 줄어든 522억 3천만 달러로 무역 적자는 2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7개월 연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에 수요와 가격이 동반 하락한 반도체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41% 줄었고 디스플레이 29%, 석유 제품도 27%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40%, 2차 전지는 4%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아세안 수출이 26% 줄었고 미국도 4%가량 소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중 수출 부진이 무역 적자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중국 회관총서 자료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1분기 대중 수출 규모 2위에서 올해 1분기 5위로 밀려섰습니다.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28% 줄어든 382억 달러에 그쳤는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파급 효과가 아직 크지 않아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부진한 탓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쌓인 올해 누적 무역 적자는 250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1년치 절반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지난 1995년 5월 17개월 연속 적자가 난 이후 최장기간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줄면서 무역 적자 규모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추운 날씨에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난 올해 1월 무역 적자는 125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2월 53억 달러, 3월 46억 달러, 지난달 26억 달러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유망 품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반도체 기술 투자와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3월 집계한 서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360여 건 가운데 27%, 99건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 물건은 반전세나 월세로 보증금을 낮추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 전에 대상 물건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직장 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임차인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 등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런 부분이 말소됐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을 좀 가늠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되도록 임대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고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한 게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는 반드시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음과 동시에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직접 통화하고 녹음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같은 매물이라도 여러 공인중개업소를 돌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급격한 부채 증가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임원들의 연봉을 전년보다 30%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연봉 상승 폭도 평균보다 4배 이상 컸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 7천여만 원으로 2021년과 비교해서 30% 늘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의 연봉은 9,300여만 원으로 2021년보다 6.6% 올랐는데 이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연봉이 이처럼 크게 오른 이유는 가스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2020년 미흡에서 2021년 보통으로 올라가면서 성과급이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4년제 대학생의 1년간 평균 등록금은 679만 5,2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대학 193곳과 전문대 132곳의 대학정보 공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1인당 연평균 등록금 679만 원은 지난해보다 3만 원 정도 오른 겁니다. 사립대가 757만 원으로 국공립대보다 336만 원 정도 비쌌고 수도권 대학들이 766만 원으로 비수도권 대학보다 142만 원 정도 비쌌습니다. 4년제 대학 가운데 학부 등록금을 올린 곳은 17곳으로 전체의 8%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7명 가운데 1명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대부분 수능과는 무관하게 고교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이후 취업률 같은 수치보다 학생 개개인의 미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직업계 고등학교를 숫자로 들여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17년은 우리나라 직업계고 역사에서 아프게 기억되는 해입니다. 영화 다음 소희의 모티브가 된 전주 콜센터와 제주 생수업체 현장 실습에서 잇따라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장 실습생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하고 지금의 어떤 현장 실습의 환경은 너무 많이 변해 있다. 안전 전문가가 또 가서 점검을 하고 세임이 또 가고 학생이 가서 사전 면접을 보고 견학을 하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안 보내고.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취업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졸업생 절반 넘게 취업했었지만 2019년 취업률은 진학률에 역전됐고 이듬해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졸 취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퍼졌고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기업들도 현장 실습 업체 참여를 꺼린 겁니다. 우리나라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나이는 18살. 30살이 다 돼서야 졸업하는 핀란드나 노르웨이에 비해 어린 나이에 또래보다 일찍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릴 때 남들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을 찾아보던 중에 정보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취업을 꿈을 가진 친구들끼리 또 얘기를 하면은 어떤 워라밸이 있고 어떤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장점을 인식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런 편견을 무색하게 할 만큼 관리자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고요. 업무에 임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먹으면 언제든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고교 3년을 포함해 10년 동안 국가가 안전망을 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나는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이 일은 나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위해서 학교를 찾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률이나 취업률 같은 평가 지표보다 학생 개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 차별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1년 동안 3건의 중대 재해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아 베스틸에서 59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 베스틸의 본사와 군산 공장,
창녕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벌인 결과 모두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통로 미확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입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미군 소속 근무원 A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8시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17살 고등학생 A군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군이 10대지만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3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유류 저장고 화재가 자국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조기 반격전 개시를 시사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키이우에서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언론사들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격전을 위한 서방 전투기 지원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F-16 등 서방 항공기 지원이 없더라도 반격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Якщо чесно, це б дуже сильно допомогло. Дуже сильно допомогло. Ну,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так затягувати ми не будемо. І тому ми будемо починати ще до того, як у нас з'явиться F-16 або що ще.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F-16 등 서방 항공기를 가진 국가들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크림반도 유류 저장고 화재가 자국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탈리아 후메뉴크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자국 TV 방송에서 병창기지를 파괴한 것은 반격을 위한 준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류 저장고 파괴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대규모 공세를 앞두고 준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의 한 유류 저장고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개 소방대가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Ранним утром состоялась атак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пять же, версии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К сожалению, результативная.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부터 합병한 지역이며 세바스토폴에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바스토폴을 겨냥해 고속 무인정과 드론 등을 활용한 공격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공격 주체임을 시인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현지 시간 30일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측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인 바흐무트 서쪽의 4개 블록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사흘간의 헝가리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임무를 진행 중이라며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해야만 하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평화는 항상 열린 채널을 통해 만들어지며 소통 채널이 닫혀 있으면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옛 원숭이 두창, 엠폭스 국내 확진자가 5명 더 추가 확인돼서 누적 환자는 47명이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 1명, 29일 1명, 어제 3명이 새로 확진됐고 모두 증상 발현 3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국내에서 밀접 접촉 등이 확인돼서 국내 발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 거주지는 서울이 3명, 충남 1명, 부산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발진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질병청 콜센터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입니다. 오늘까지 누적 확진 환자는 모두 47명이며 이 가운데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41명입니다. 피아노로 그냥 반주만 좀 해주시죠. A long, long time ago. We know this is one of your favorite songs, American Pie.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피아노로 그냥 반주만 좀 해주시죠. A long, long time ago. A long, long time ago. To present to you His Excellency Young Sung-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My apologies. Thank you. Did the recent leaks revealing that the U.S. was spying on South Korea come up at all in your discussions? And did President Biden provide you any assurances?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과에 대한 가히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의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인 것입니다.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 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시작을 반기기라도 하듯 오늘 날이 참 좋습니다. 쾌청한 하늘에 서울 기온 20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포근한데요. 내일은 한층 더 짙어진 봄 기운 느끼기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 더 따뜻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더욱 커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쪽 지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지역에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후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의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0도, 대전은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서울 낮 기온 25도, 광주 27도, 대전, 대구는 26도 등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